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루의 스포츠 라이프. 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지난 주말에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요.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네네. 있었고, 김연아 선수 또 출전이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또 많은 스포츠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네. 지난주는 내내 좀 바빴던 것 같고요. 아, 예, 아마 간만에 일 좀 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일을 안 하는데, 네. 어제는 아니, 우리 게스트로 일을 오시는 많이 분들은 하더라고요. 예. 왜 다들 일을 안 한대요? 자,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앞서 저희 네이키드 토크에서 술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술 좀 드시죠, 이성무 기자님은? 예, 뭐 직업이다 보니까 네. 사람을 만나는 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연말에 특히 또 술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특히 스포츠 쪽 기자분들은 주량이 엄청난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예전에는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술 때문에 좀 건강을 많이 해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네. 뭐 기자는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래 못 살고 제가 그 전에 이 방송 그 다른 코너에서 본 것 같은데 기자가 이게 뭐 결혼 정보업체에서 네. 몇 위라고 뭐 그런 네네. 얘기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 못 산다 그래서 돈은 많이 수명 못 벌고 때문에. 예, 수명은 짧고 그래서 순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본인 자기 관리도 좀 하고 이런 네. 분위기라 가지고 예, 뭐 기자들이 그렇게 술에 막 쪄들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좀 세월이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세월이 예. 지나갔군요. 자, 먼저 또 프로야구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프로야구 MVP 박병호 선수가 연봉 재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연봉이 무려 5억 원이나 된다면서요. 예,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저희한테는 그냥 다른 나라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봉이 2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배가 넘는 5억 원에 2014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인상률이 127.3%나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연봉 인상률 자체보다는 5억 원이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금액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네. 2억 원에서 5억 원 되는 건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2억 2천만 원인데 1년 만에 연봉이 2억 8천만 원이나 뛴 거니까요. 네네. 뭐 이거 뉴스가 될 만하죠. 박병호 선수 올해 전 경기에 출장해서요.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 등 4관왕에 오르면서 팀의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네. 견인한 정말 최고의 선수였는데요. 올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5억 원이라는 연봉이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뭐 4년간 뭐 70억 원, 80억 원 이렇게 받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박병호 선수에게 이렇게 주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제 돈 아니니까요. 재밌는 것이 협상 과정인데요. 네. 박병호 선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시원하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네. 뭐 박병호 선수 자체가 성격을 뭐 이렇게 자체 길게 끄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넥센이 정말로 파격적으로 연봉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선수가 불만을 갖지 않을 정도로 네네. 네, 정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을 정도로 네. 이렇게 파격적인 연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센 측은 이 선수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 이 연봉 이야, 협상 과정을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박병호 선수 정도 된다면은 괜히 시간이나 힘 빼고 네. 해서 감정 싸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팍팍 올려줘서 선수 사기를 올려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관왕에 오르면서 팀의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만들어냈는데 그렇습니다. 뭐 100% 인상해서 5억 뭐 쓸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롯데하고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대호 선수는 뭐 7억, 뭐 롯데는 6억, 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가고 네. 이대호 선수가 구단하고 괜히 감정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대호 선수 정도 되면은 좀 과감하게 올려주고 지금 몇십억을 받는 선수잖아요. 네. 지금 또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에 75억 이런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8천만 원 가지고 싸웠던 게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더 크게 놓고 본다면은
그럼 오히려 손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넥센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에게 과감하게 딱 배팅을 하고 네. 대신 선수의 길을 살려줘서 더 좋은 성적을 올려주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종종 그 출연료라든가 네. 출연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연료 협상 비슷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10초 이내에 결론 내는 걸로. 예. 근데 사실은 부르면 다 가요. 예, 사실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협상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받든가 예, 아니면 가든가. 그래서 이제 소심하게 이야기한 게 예. 5만 원만 더 올려주면 안 돼? 이러면서 교통비 하기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호 선수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불과 2년 전이잖아요. 그때 연봉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에 이제 그 4,200만 원 받을 때 LG에서 넥센으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 그 팀을 옮기고 나서 2달 동안에 홈런을 12개나 치게 됩니다. 2달 동안 홈런 12개. 예.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다른 선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연봉이 그때 4,2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오르게 돼요. 그때 박병호 선수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야, 내 연봉이 네. 50%나 오른 거잖아요. 예, 2천만 원이 오르니까. 4,200에서 6,200으로. 예. 그러니까 뭐 박병호 선수 이때만 해도 굉장히 아주 안분지족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해 로또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홈런 타점 장타율 3관왕이 오르면서 MVP까지 먹게 되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네. 연봉이 6,200만 원에서 무려 1억 6천만 원이나 오르는 2억 2천만 원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을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1년만 평생 벌어도 1억 6천만 원 안 돼. 있지 않을까요? 평생 보면 1억 6천 되지 않을까? 갑자기 너무 쓸쓸해져서.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연봉 3, 4천 신입사원 되니까. 근데 100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네.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찌끔했습니다. 네, 예. 그러세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연봉이 그렇게 오른 거니까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셀러리맨들한테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또 4관왕, 2년 연속 MVP 오르면서 연봉이 2억 8천만 원이 한꺼번에 오르니까요. 불과 2년 만에 4,200만 원에서 5억 원이 된 거죠. 네. 연봉이 12배가 오른 거니까 인간 와. 승리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4,200만 원. 그러다가 6,200만 원, 2억 2천만 원, 이제 5억 원. 그렇죠. 와, 그냥 쫙쫙쫙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일단 야구는 잘하고 봐야 됩니다. 뭐든 다 잘하고 예,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참 어쨌든 잘 되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고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거, 네. 대우를 받는 거. 이거는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프로야구 같은 게 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5억 원을 받는 선수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10분의 1인 5천만 원짜리 네네.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선수는 더 높게 많이 받고 훨씬 많이 받고 네. 못하는 선수는 그에 합당한 또 대우를 받는 게 어찌 보면 냉혹한 이 정글과 같은 프로스포츠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죠.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원래 이제 2명 등록, 2명 출장이 그전까지의 규정이었는데요. 내년부터 3명 등록, 2명 출장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선수가 2명까지 뛰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벤치에 1명이 더 있게 되는 거죠. 선수 수급이 원활해지고 리그 전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국인 선수를 당분간 늘리겠다는 게 KBO 한국야구위원회의 방침이고요. 네. 또 팀이 늘어났잖아요. 8개 팀에서 지금 10개 팀이 네. 되잖아요. 좀 있으면 또 경기 수도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 등록은 투수와 야수를 구분해서 한 포지션에 이 보유 인원 전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빵이 쉽게 안 얘기해서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투수만 3명을 뽑던가 타자만 3명을 뽑을 수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투수 2명, 타자 1명 또는 뭐 타자 2명, 투수 1명 이런 네. 식으로 뽑아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특정 포지션 선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거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신생팀 NC는 내년까지 1명을 더 뽑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또 19단 KT는 2015년부터 1군에 들어오는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명씩 외국인 네. 선수를 둘 수 있는 이런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외국인 선수라는 게 우리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서 네. 정말 이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자리를 놓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2군에서 어떤 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렇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선수 하나가 딱 와버리면은 이 선수가 입는 허탈감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키도 크고 뭐 몸도 근육질이고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헬로우 딱 이러면 그렇죠. 완전 패배감 장렬일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 그러니까 잘 키운 잘 데려온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어떤 유망주 10명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럴 만큼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늘어난다는 것이 일단은 물 건너 오는 만큼 예. 이제 제품에 비교한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성품 중에서 잘된 어떤 선수를 데려올 테니까. 또 외국인 선수는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한번 데려왔다가 안 되면 바로 보내고 다른 선수 데려오면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코스트코네. 6개월 이내에는 계속 교환 가능. 그런가요? 네. 자, 이러면 프로야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전까지는 거의 외국인 선수가 투수였잖아요. 그런데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좋은 투수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렇게 수준 높은 투수가 온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타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타력을 갖추고 메이저리그 경력도 풍부한 네. 아주 쟁쟁한 선수가 올 가능성이 풍부한 거죠. 실제로 두산에서 새로 뽑은 외국인 타자 중에 네. 호르헤 칸투라는 멕시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홈런이 104개나 되고요. 와. 2005년에는 홈런 28개를 쳤고 2008년에는 29개를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에게도 홈런을 친 적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라면은 만약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네. 때 한 시즌 40홈런도 충분히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 팀에 이런 선수가 한 명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홈런이 많이 늘어나고 점수가 더 많이 나는 네. 공격적인 야구가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이런 선수가 들면서 이제 FA 선수들의 몸값이 네. 떨어지는 효과도 있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이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외국인 선수, 외국인 용병들이 전반적인 어떤 그 국내 선수의 몸값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구단별 보유 인원 선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는 거.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한 FA 선수 중에 최준석이라는 선수가 네. 있잖아요. 이 선수가 4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8억 정도를 받고 네. 롯데를 간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한 시즌에 한 20개 정도 치는 타자예요. 그런데 네. 거포라고 불리거든요. 거포. 예, 그러니까 한 시즌에 20개 정도 치는 타자가 지금 연평균 7억 원, 6억 원, 7억 원을 받고 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면은 그냥 외국인 선수 데려오면 40개씩 치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준석 같은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참 생존 경쟁 그만큼 치열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선수들에게도 더 자극제가 되는 거죠. 네. 자, 호르헤 칸투 선수 이야기에 대해서 하면서 잠깐 메이저리그도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 건드려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추신수 선수 생각이 나요. 추신수 선수도 현재 계약 중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FA 시장에서 아주 대어들, 이 굵직한 선수들은 전부 다 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신수 선수 혼자 남아 있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추신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텍사스와 애리조나, 네. 좀 우리나라 옛날 트로트 가요에 많이 나오는 듯한 지역 이름인데요. 텍사스와 애리조나? 왜요? 뭐 애리조나 텍사스 카우보이 뭐 예, 이런 뭐 거? 이런 거 옛날 가요 무대 보면 그런 노래 부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뭐 뒤에 어찌됐든. 그 네. 전구로 이렇게 바짝바짝거리는 무대 이렇게 있고. 예, 카우보이 모자 쓰시고. 네네. 예, 어찌됐건 이 두 팀이 지금 어찌됐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텍사스로 가는 것 아니냐, 거의 뭐 굳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갑자기 애리조나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6년간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70억 원. 뭐 방금 지금 네. 뭐 박병호 선수 연봉 2억 5억 원 2천에서 얘기했는데 5억 얘기했는데 클래스가 다른 거죠. 클래스가 다르네요. 예, 단위가 다른 건데 이 애리조나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은 뭐 과거 김병현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합니다만은 추신수 선수의 자택 집이 애리조나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애리조나에 사는 거죠. 만약 뭐 그렇게 되면은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집에 네.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가깝다는 게 과연 좋을까 유부남에게? 근데 야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네. 아이하고 또 아내가 그렇겠죠. 미인이거든요. 또 네. 예, 야구 선수 부인들이 미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결혼 전 결혼 후가 알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가정하고 같이 있다는 그 가깝게 있다는 것은 이 그렇겠죠. 굉장한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특히 메이저리거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추신 선수의 더 마음을 잡아 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조만간에 엄청난 계약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스포츠 역대 최고의 재벌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한 3분 정도 네. 이성무 기자가 그 추신수 선수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6년간 1억 4천만 달러. 예, 1,470억 우리 돈으로 원. 1,470억 원. 지금 강남의 빌딩이 뭐 웬만한 게 한 이 정도 하지 않나요? 네. 대형 뭐 고층 빌딩이?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그 빌딩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땅값인 거죠, 결국은. 뭐, 건물 값은 그렇게 크게 뭐, 안 예, 치니까. 어찌됐건. 네. 어쨌든 1,470억 원이다. 와. 엄청나네요. 네. 야, 이 돈이면, 근데 사실, 1,470억 원 큰 돈이잖아요. 네. 저도 좀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로또 한 500억 당첨되라. 네. 이런 헛된 망상도 클래스가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그 헛된 꿈, 헛된 망상의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예. 30대 중반에는 10억으로 줄더니만, 네. 요즘은요, 3억도 아니고, 한 300만 원만 꽁돈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남의 돈 1,470억 원보다 네. 이 국민 TV에서 받는 출연료 5만 원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TV 출연료를 커밍하셨네요. 아우팅 하셨어요. 예. 뭐 네. 자신 있게 아주 네. 정말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게- 항상 그 금액 이상의 네. 아웃풋을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 통장에 이렇게 찍힐 때마다 네. 정말 흐뭇하고 예, 마음이 다 따뜻해집니다. 네. 야, 정말 이렇게 출연료를 감사하시다니. 다음에는 우리가 숫자 하나라도 더 붙여드려야겠어요. 네. 5만 1이요. 5만 일, 이런 식으로. 정말 숫자 하나만 붙여주시면 네,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이 김연아 선수 이야기도 한번 잠깐 해보죠. 지난 주말 온통 김연아 선수 열풍이었잖아요.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뭐 워낙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중계를 네.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뭐 경기 결과는 다 아실 거고요. 이제 값진 거는 우승보다도 김연아 선수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제 실력을 찾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같은 날 아사다마오 선수도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출전을 했는데 물론 뭐 심판도 다르고 대회도 다르지만 어찌됐건 점수 비교해서 김연아 선수가 더 높았어요. 네. 이게 이제 소치 올림픽 뭐 사전 대결 이렇게 뭐 네네.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간접 대결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긴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전망이 더 밝아졌다 할 수 있겠고요. 참 이 김연아 선수 이쁜 게 프리스케이팅에서 탱고 연기를 보여줬는데 네. 이 7년 전에는 그러니까 10대 때 보여줬던 탱고 연기는 어딘가 모르게 좀 풋풋한 네. 탱고였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성숙한 섹시함이 느껴지는 예. 아주 좋은 모습, 좋은 연기였습니다. 예. 왜냐면 그 사감이 완전 묻어나는 예. 코멘트여서. 예, 그만큼 보기 좋았다는 거죠. 김연아 아름답고. 선수는 진짜 뭐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보면은 흐뭇해지고 네. 저런 진짜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딸을 낳아야지 하는 마음이 다 들게 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거야. 김연아랑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연아 같은 딸을 낳고 싶다. 이제 중년의 영역. 그게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른 거지. 그렇죠. 불가능한 것보다도 네. 다음 생. 그렇습니다. 넥스트 라이프.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그 일단 풋풋함보다도 원숙함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이 아주 대조를 이뤘는데요. 쇼트 프로그램은 네. 이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라는 뮤지컬 음악입니다. 중년의 여주인공이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고 아픔을 고백하는 이런 네. 회한을 담은 음악인데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 여주인공의 감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드레스가 짙은색 노란색인데 네. 그런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에 우아함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 김연아 선수의 여성적인 매력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탱고, 이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은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탱고 음악인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능미와 강렬함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하고 네. 본인 스스로 쉴 틈이 없다 이렇게 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정신없이 빠른 움직임이 돋보인 작품이었는데요. 네. 이제 김연아 선수의 표현력이 확실히 7년 전보다도 훨씬 원숙해지고 그렇죠. 네.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드레스는 또 올 블랙 굉장히 또 강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의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쇼트 프로그램 의상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노란색 드레스 가지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 프로그램 중계가 나오기 전에 이 사진으로 현지 네. 뭐 훈련하는 모습, 이 드레스를 입고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김연아 선수의 극성 팬들이 있거든요. 뭐 네. 승냥이라고도 하고 뭐 불리는 극성 팬들이 있는데 이 드레스가 촌스럽다. 무슨 단무지냐.
네. 병아리냐 이런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놓은. 예, 그 겨자 소스냐, 겨자색이냐, 뭐, 이런, 뭐, 아주 안 좋은 악평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드레스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홈페이지가 이 다운될 정도로, 마비가 네.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네. 이 하얀 은반에서 이 노란색의 어떤 우아한 이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입으면은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입으니까 훨씬 좀 여성적인 매력이 잘 드러났고, 예, 만점이었다. 네, 만점이었다. 예, 그러니까 200점, 점수도 연기도 200점이었고, 네. 드레스도 200점이었다. 네. 역시 김연아가 입으니까 짱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성무 기자는요, 김연아에 대해서는 어떤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의 평을 못 발휘하시고, 네. 순수 팬심으로 돌아가서, 예, 어떻게 하면은 이번 생에 덕을 잘 쌓아서, 김연아 같은 딸을 낳을 수 있을까? 그것만 기대하시는 거죠? 김연아 선수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될 것인가. 이런 꿈도 자꾸. 자, 아무튼, 김연아 선수의 연기, 시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갈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그러고 보니까 자우림의 보컬 여자분 성함이 김윤아 씨. 그렇죠. 예. 그리고 김연아 씨.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해외에서 김연아 네. 선수가 나올 때는 유나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YUNA 써가지고 유나킴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름이 같은 거죠. 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네. 또 그런 연유로 선곡한 겁니까? 네. 예. 이렇게 선곡해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PD님은 정말 별 생각이 없는 것 아, 같은데. 근데 예. 이성무 기자 좀 외롭죠, 요즘. 아, 그럼요. 외롭죠. 네. 이게 보름 지나면은 10며칠 지나면은 이제 40인데 저도.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뭐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별로 뭐 이렇게 외롭진 않아요. 케빈과 함께. 케빈이 뭐죠? 나홀로 집에. 아. 1탄, 2탄, 3탄, 그 다음에 쾌찬차, 프로젝트 A, 그 다음에 언더시즈. 아. 요즘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VOD라 그러죠. 네. 이제 뭐 이게 다운받아서 보는 게 네네. 있기 때문에 예, 무한도전 1박 2일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에게는 오락 프로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성무 기자, 국민TV가 보증하는 정말 멋진 사나이입니다.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싱글 여성분들 있다면 과감한 공약으로서 이성무 기자와 연말을 보내는 그런 아주 행복한 득템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뭐 그러시던가요. 초탈하셨구나. 예, 좋습니다. 자, 다시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함께 H조에 속했습니다. 지옥의 조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많고 심지어 최상의 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최상의 조다,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 월드컵에서 홈팀 브라질과 맞붙는 건 최악이다. 견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전이 아니라 견학. 예, 그게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 같은 팀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같은 우승 후보들을 다 피했습니다. 그 벨기에나 러시아가 뭐 물론 만만한 팀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팀이잖아요. 이 팀들이. 네. 아, 근데 딱 그 봐서. 인터넷에 네.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 네. 그 네티즌들이 현지 벨기에, 러시아 이쪽에 그 반응 올려놨는데 거기도 우리 최상의 조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 만만하다고. 그 서로 만만한 게 낫죠. 우리는 우울하고 그쪽은 뭐 만세다 이런 거보다는 네. 어쨌든 자신감 있게 더 네. 자신감을 갖고 붙는 게 좋은 거니까요. 일단 러시아는 이번에 참가하는 유럽팀 가운데 피파 랭킹이 22위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이미 평가전을 치러서 한국이 예방주사도 맞았고 네. 면역력이 있습니다. 벨기에는 떠오르는 강팀이긴 한데 최근 일본한테 2대3으로 졌어요. 일본이 이긴 팀인데 우리도 못 이길 게 없다. 네. 예, 거기에 뭐 아프리카에서 가장 약체로 꼽히는 알제리는 한국의 떡밥이다. 예전부터. 쪽파. 네. 떡밥. 예. 네. 가장 확실한 1승 재물이고 네. 뭐 물론 비길 수도 있고 알제리한테 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입니다. 네. 이제 홍명보가 가장 먼저 6월 18일 오전 7시에 쿠이아바라는 곳에서 러시아와 첫 경기를 치르고요. 네. 그다음 23일 오전 4시에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곳에서 이 알제리와 맞붙습니다. 네. 그리고 27일 오전 5시 부르마블에서 많이 나오는 상파울루에서 예, 벨기에와 격돌하게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벨기에와 격돌하기 전에 16강 확정 짓고 좀 편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로 최상의 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힘든 조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피파 랭킹 54위거든요.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 팀 가운데 네.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이 호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꼴찌인 셈이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나라보다 지금 약한 팀은 하나도 없어요. 본선에 나간 팀 중에.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최상의 조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좀 보자면은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처럼 아르헨티나가 이제 절대적인 강팀이었잖아요. 그런 팀이 있으면 사실 좀 편하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네 팀이 전부 다 물고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 독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스위스, 프랑스, 토고와 한 조를 이뤄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얻었는데 조 3위에 그쳤습니다. 네. 토고가 3패를 당한 가운데 나머지 세 팀이 물고 물리면서 결국에는 한국이 밀려난 것이거든요. 네. 반면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똑같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얻고도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절대 강자인 아르헨티나가 나머지 세 팀을 모두 잡아주면서 3승을 거둬준 덕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이 비슷한 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팀 혹은 이 세 팀이 혼전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 한국이 조 2위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16강 진출이 더 험난할 그럴 수도 수도 있다. 있겠네요. 경우의 수가 너무 그렇습니다. 복잡해 경우의 수가 꼬이죠.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네. 거죠. 최악의 경우는 2승 1패를 하고도 탈락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2승 있는 거죠. 1패하고 탈락하면 진짜 안타깝고. 그러니까 세 팀이 2승 1패를 하고 한 팀이 그러니까 알제리 같은 팀이 3패를 하면은 2승 1패한 세 팀이 골득질 가지고 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승 1패를 하고도 탈락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조편성입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알아보죠. 같은 조에서 벨기에가 가장 강팀이라고 하는데요. 벨기에는 어떤 팀입니까? 예, 벨기에는 피파 랭킹 11위이고요.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히는 네. 강팀입니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속한 H조에서 가장 16강 진출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벨기에를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젊은 선수들이 아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데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뭐 펠라이니, 또 뭐 루카쿠, 아자르 같은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주름 잡는 선수들이 네.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유럽 지역 예선에서도 8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는데요. 오, 괜찮네요. 네, 예, 성적이. 이제 한국과 좀 월드컵에서 인연이 깊습니다.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같은 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1무 1패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200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 차범근 감독이 네. 이끌었던 이 한국 대표팀이 끝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004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벨기에가 거의 뭐 16강에 올라갈 분위기였는데 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차범근 감독이 중간에 경기를 대고 이제 코치 체제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어요. 한국이. 네. 그때 이제 한국이 벨기에를 잡으면서 벨기에를 하고 같이 발목을 잡고 탈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껄끄러운 상대일 수도 믿겠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게 벨기에가 최근 평가전에서 2연패를 당했거든요. 그 네. 가운데 일본에게 2대3으로 진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벨기에를 이겼는데 우리가 못 이길 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알수 이제 있겠습니다. 차이니즈 스타일 계산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그 맥락이 거의 없는. 근데 어쨌든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네. 분명히 이 느낌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벨기에 홈으로 가서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신 있게 붙으면은 뭐 못 이기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다른 팀들 좀 살펴볼게요. 러시아는 이미 한국하고 평가전을 치른 바 있는데요.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상대인가요? 어떤가요? 네. 예,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첫 단추를 깬다는 의미에서 이 러시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네. 될 텐데요. 러시아는 뭐 피파 랭킹 22위로 본선에 진출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볼 만한 상대인 거죠, 네. 충분히. 다른 유럽 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달에 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이 홍명보와 친선 경기를 가진 적이 있는데 1대2로 역전패를 당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경기를 주도했어요. 찬스도 네. 많았고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좀 두바이 건너가서 좀 이렇게 급하게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이 여행 피로가 안 풀린 상태에서 경기를 해서 그런데 만약 좀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했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팀은 유명한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대부분이고 네. 오히려 파비오 카펠로라는 이탈리아 출신 감독이 최고 스타입니다. 네. 감독이 제일 유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련 시절에는 월드컵 4강에도 오른 적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는 계속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있거든요.
뭐 한국이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알제리와도 이제 맞붙게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죠. 한번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나간 이 알제리를 제외한 31개국이 모두 우리 조에 알제리가 들어와 이렇게 주술을 걸었을 정도로 주문을 걸었을 정도로 네. 예, 알제리는 이번 대회 참가팀 중에 최약체로 꼽히는 네. 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나게 됐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떡밥이 걸린 거죠. 네. 물론 뭐 만만한 실력은 아닙니다. 피파 랭킹 26위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팀이고요. 54위인 한국보다 28개 계단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에게 뒤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피파 랭킹 말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라는 데서 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이 본선 진출국 순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한국이 29위인데 알제리가 30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 낮은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그런데 피파 랭킹으로는 28계단이나 높고 그렇습니다. 알제리가.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 랭킹으로는 한 계단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이 해볼 만한 거예요. 예, 만만한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서도 네. 이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약체팀, 그러니까 부르키나 파소 처음 네. 들어보는 나라인데요. 저는. 부르키나파소 이 나라 팀을 이름입니까? 예, 이 팀을 네. 상대로 그러니까 한 번은 지고 한 번 번은 지고. 이기고 간신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월드컵 본선에도 3번이나 나갔는데 전부 조별리그 탈락했고 한국은 4강 신화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이 팀은 알제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국이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3승을 할 수도 있는 오. 그런 대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우리보다 크게 앞서는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팀들은 이 딱 맞붙었을 때 알잖아요. 아니 메시를 막아야 되는데 메시는 그냥 안 맞고 이 다리 사이로 쏙쏙쏙 지나가고 선수 저번에도 메시가 6명인가 달고 뛰는데 그렇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지성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브라질하고 평가전을 네.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를 못 막아서 네. 결국은 6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막 유니폼 잡아서 끌고 예, 그러고 막 몸싸움 하고 그러다가 결국 프리킥 줘가지고 골 네.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실력 차가 월등한 팀들이 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벨기에나 러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알제리는 뭐 우리보다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네. 좀 낮다고 볼 수 있고. 한 계단.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3패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3승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상의 조 편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같은 팀들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지면은 네. 약간은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되잖아요. 정상 참작이. 그렇습니다. 그래. 뭐 참가 의의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브라질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랑 했는데 어떻게 이기니? 자, 선진 축구 배워와라 이런 느낌도 나오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볼 만한데 여기서 막 탈락했다. 3패했다. 이러면은 정말 더 많은 상처와 그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팬들도. 그러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많은 분들이 더 아쉬워했던 게 네. 뭐 스위스에게 그런 뭐 오프사이드 논란 뭐 이런 게 있어서 억울하게 졌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전까지 1승 1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승 후보라는 프랑스와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6강의 희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스위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결국 탈락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도 오히려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붙어볼 만한 여건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준비를 잘하는 거죠. 얼마나 체력을 잘 끌어올리고 네. 조직력을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하고요. 자, 상대팀만큼이나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게 될 장소도 궁금한데요. 어떤 곳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죠? 첫 경기 러시아와의 경기가 열리는 곳이 쿠이아바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이 브라질 서쪽에 위치한 내륙 도시고요. 경기가 열리는 6월 평균 기온이 약 한 26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초여름 날씨와 나쁘진 않네요. 비슷하고요. 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쾌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가 열리는 포르투 알레그레와 상파울로는 남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6월 평균 기온이 오히려 15도에서 20도라고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반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위치하니까 오히려 남극 쪽이랑 더 가까운 거죠.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네. 남쪽에 있을수록 더 추운 거죠.
뭐 어찌됐건 그래도 15도 20도 정말 정도면은 지구물리 과학 이런 거 잘 들으셨나 봐요, 수업. 예, 저 가 맞은 적 있고요. 이제 거기에 뭐 날씨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브라질이 워낙 땅덩이가 넓잖아요. 세계에서 5번째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마다 기후나 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좀 충분히 적응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15도, 20도, 26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이제 가장 다행인 게 브라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별의별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m 이상의 고지대가 있고요. 아마존 근처는 굉장히 습도가 높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을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브라질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쾌적하고 날씨가 쾌적하고 또 위치가 비슷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베이스 캠프로 낙점한 곳이 이 세 도시의 중간에 있어요. 어떻게 알고 이 도시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선견지명이 좀 있었는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행운이 좀 따랐고요. 이동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같은 아시아의 그 일본과 호주는 조 추첨이 끝나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팀들과 만났길래 이렇게 된 거죠? 한국이 이제 최상의 기조다 이렇게 좋아했을 때 일본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단 일본도 우승 후보들을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그리스,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C조에 편성됐는데요. 물론 이 디디에 드록바라는 아주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드록바, 있는 드록신이라 그러죠. 이 코트디부아르나 또 팔카오라는 또 팔카오 신이라는 이 선수도 신자가 붙어요. 이 콜롬비아라는 팀들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독일 이런 팀들을 피했다는 것은 일본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죠. 또 일본도 최근에 벨기에를 이겼으니까 이 팀들도 못 이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일본이 최근에 특히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최근 평가전에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같은 팀들을 만나서 1승 1무를 기록했어요. 그랬다면서요. 굉장히 지금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우기는 것처럼 뭐 월드컵 8강, 4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4강까지요? 예, 아주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뭐 좀 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일본도 굉장히 좋은 조에 편성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호주는 뭐 정말 비명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호주가 정말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호주의 대륙이 지금 땅에 꺼질 정도입니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겠는데요. 앞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이 팀하고 같이 속한 조가 우승 후보 스페인. 그리고 지난 대회 스페인하고 결승에서 맞붙었던 네덜란드. 그리고 남미 팀 칠레. 그러니까 죽음의 조에 호주가 같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지난 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한 팀이고요. 뭐 지난 대회 16강에 오른 팀들 이 칠레는 뭐 굉장히 또 자기네 대륙에서 열리니까 얼마나 같은 동네잖아요. 바로 옆 동네거든요. 칠레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신나서 하겠습니까? 합정역에서 대회 열리는데 홍대 대표 선수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조에 하필 호주가 들어갔으니까 이들 세 팀한테는 지금 뭐 사자, 호랑이, 뭐 하이에나 이렇게 껴있는데 여기에 지금 톰슨 가젤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캥거루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캥거루가 호주인 셈이죠. 어떡해요. 샘 해밍턴.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길게 비행기표 안 끊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이 나이지리아와 한 조를 이뤘는데 아르헨티나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승 후보잖아요. 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우승을 차지한 아프리카 최강팀이고요. 뭐 보스니아도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을까 이 팀들 상대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 추첨에서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조가 꼭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조를 여기 진짜 아주 멋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김없이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하면은 죽음의 조가 탄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당초 좀 예상을 했던 역대급 지옥의 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역대급 지옥의 조가 뭐였죠? 그러니까 뭐 브라질, 뭐였죠? 브라질,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뭐 이런 거죠. 야, 그건 파멸의 신들이 다 모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한 팀들이 우승 경력이 뭐 한 두세 번씩 되는 팀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그럼 4강전이니까 조별리그 4팀이 모이니까 4강전이 되는 거죠. 4강전이야. 자, 그 정도의 죽음의 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대등할 필적할 만한 조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대표적인 조가 D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시드를 받았는데 이 우루과이의 한 조가 된 팀이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그리고 축구종가 잉글랜드. 네. 여기에 이제 북중미의 복병 코스타리카. 사실 뭐 코스타리카가 죽음의 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 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맹수들 사이에 낀 뭐 톰슨 가젤 초식동물이 되는 초식동물. 거죠. 네. 예, 어찌 됐건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 세 팀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네. 이 팀이 모두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1930년과 50년 이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이탈리아는 1934년과 38년, 82년, 2006년 네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또 잉글랜드도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이 세 팀이 우승한 횟수를 모두 합치면은 7번이나 됩니다. 예선전에서. 그러니까 예선이 4강이에요. 이 조가 바로. 물론 코스타리카는 예외지만. 네.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이 세 팀이 모두 우승 후보인데 결과적으로 이 운명의 신은 한 팀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뭐 이탈리아는 이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유로 2012 준우승을 차지했고 우루과이도 4년 전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 4강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느 팀도 여기서 우승 후보, 그러니까 조별리그 사실 힘을 덜 빼고 가야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뭐 조별리그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빼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네. 지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네. 현지 치안 같은 건 어떤가요? 얼마 전에 정찬성 선수가 UFC 네. 그 챔피언전을 브라질에서 치렀는데, 네. 방탄차를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이 네. 아무튼 브라질 현지인들하고 좀 외모가 다른 외국인들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집중적인 이런 조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시선을 받을 수밖에 네.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범죄의 대상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선수단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네. 활동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가면. 기자들은 예, 거의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되는, 톰슨 예. 가젤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브라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막 네. 시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경기장 짓다가 뭐 인부가 사망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글쎄요 좀 내년에 가실 거예요? 지금 얘기는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려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고 싶을 거야? 예. TV가 HD TV로 월드컵 취재를 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언론에서 내뱉는 스포츠 기자는 이성무 기자가 좋은 TV 한 대 사서요. 네. 집에 좋은 TV 한 대 사서 TV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무 기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면서 네이키토크와 스포츠 라이프로 꾸며본 수요일에 김남훈의 인파이팅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성무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파이어!